15. 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문을 열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묵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남자. 이슈 길잡이 세종신문 정서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잠깐 리뉴얼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건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신선해진 것 같고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이슈 픽 가져왔는데 첫 번째 픽한 이슈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소 황당한 사건인데요.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먹여야 할 학교 급식 재료를 빼돌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급식판이 있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급식 재료 일부를 중고장터에다 팔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그 뭐 땡땡 마켓, 채소 마켓이라고 하죠. 네, 채소 마켓에다 팔았다 그런 건데 그 사건 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익산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익산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소 마켓, 온라인 중고 마켓에 학교 급식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있는 그 급식 재료를 일부를 빼돌려서 중고 마켓에 내다 팔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사건을 설명해 보자면은 한 누리꾼이 중고 마켓을 자주 애용한 한 누리꾼이 뭔가를 사려고 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값에 가래떡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래떡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끝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직거래한다라고 면에서 상호를 보니까 그 상호가 같이 그 가래떡 포장지에 적혀있던 저기 납품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품업체 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구입하고 싶은데 그거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묻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주, 그 납품업체 주인이 이거 우리는 학교 급식 전용 제품인데 시장에다가 팔지 일반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한 거죠. 그 끝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온라인 중고마켓에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납품한 학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제보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문제가 불법으로 유출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건이 터지고 사고 아무튼 뭐 이슈가 되고 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냐,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 문의가 꽤나 이제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가래떡뿐만이 아니라 뭐 그 채소 마켓에 판 물품들이 좀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30여 건 정도의 제품들이 이렇게 30여 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가래떡 외에도 딸기잼, 다소 좀 황당한데 쫄면, 우유, 뭐 참치액, 심지어 뭐 당면,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문제의 교사 바로 그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교사이다 보니까 자신이 그 업무를 검수하고 식재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외부로 유출시키는 이런 행위가 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왜냐면 먹고 남았는데 아깝지 않냐 버리기.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 전말은 뭐 저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이런 겁니다. 좀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 사건이 터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학교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중시까지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 학교이다 보니까 아침과 석식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곳이군요. 제공이 됩니다. 이 중에 중식은 무상급식이니까 그냥 그 무상으로 지급이 제공이 되고요. 아침과 저녁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식자재도 일반 학교에서 쓰는 점심만 제공하는 일반 학교하고 달리 구매량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이게 식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공지사항에 보니까 올 봄 같은 경우는 한 끼니당 5,500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히 이게 그 급식 재료만 빼돌린 게 아니라 자칫 감사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부실급식 논란으로까지도 확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점심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이게 뭐 남는다고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우리 방송국이나 언론사에는 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많이 남는다고 내다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감사가 착수됐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백종원 매직. 백종원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우리 전반적인 우리나라 식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백종원과 춘향제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백종원의 마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여하튼 그 백종원 씨하고 협업 관계로 잘 치러졌던 최근에 그 성료가 됐죠. 남원 춘향제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 바가지 요금 논란이 굉장히 춘향제 때문에 바가지 요금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올해는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없었다? 착한 가격, 되레 착한 가격이다. 이런 호평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이제 흐릿해서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음식이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식조 3개를 시켰는데 9,000원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이거 저렴하고 맛있다. 그리고 호평이 이어졌다는 건데 이 정도면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누리꾼들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동네 분식점보다 더 싼 것 같다. 심지어 축제 현장인데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이게 현실이냐 실화냐 뭐 이런 얘기들 오히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축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꾸로 착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거 남원 춘향제 가가지고 또는 앞으로 춘향제뿐만 아니라 남원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가가지고 이거 돈줄을 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호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정상학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축제 현장인데도 라고 했던 것처럼 춘향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제마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너무 비싸다 그런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남원 춘향제가 호평받은 그 계기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 장터의 그 부스 입점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른바 그 자릿세라고 하죠. 속칭 자릿세라고 하는데 그 부스 그 입점 비용이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화가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점 상가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브로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국 장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입점권을 따내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받고 되파는 전매 행위죠. 바로 입점 부스를 전매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자릿세가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릿세가 인상되다 보면 당연히 판매 상품에 대한 그 판매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백종원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백종원 씨와의 협업을 했던 남원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전매 행위를 금지를 시킨 겁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결정적인 효과를 냈던 게 바로 가격 정찰제입니다. 더 이상 그 상인들 그때 흔히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시가라고 하죠.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이고 더군다나 축제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현지 원주민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 거칠게 표현하자면 뜨내기라지 않습니까? 한번 오고 안 오실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가격 정찰제 딱 가격표를 앞에다 붙여놓고 그 가격 외에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 게 주요했고요.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올해부터 우리 전북 지역에만 도입된 제도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 아래 결정된 사안입니다. 바로 올해 봄부터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한 50여 개의 축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봄, 가을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입점상가 얘기를 자릿세 문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축제 현장에 먹거리 부스에 입점한 상가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입점 상가는 앞으로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치러지는 행사나 축제 현장에 입점할 수 없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꽤 강력한 페널티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3년이면. 부분입니다. 네네. 그 부분을 적용한 게 이번에 자정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그 춘향제를 계기로 음식값 뭐 싸게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적당히 받자. 뭐 그런 여론들이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기사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죠. 왜냐하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지났잖아요. 네, 6월 말로 해서 반환점을 돌게 되죠. 반환점이 돌기 때문에 2년 거의 다 됐고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조금 물론 아직 최종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간 점검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국 지자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그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요. 조금 전북 도민으로서 조금 다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들이 약속한 공약을 평가한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행 완료율이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뭐 이행 완료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공약이 완료 얼마나 됐느냐. 네가 그동안에 아니면 임기 초반에 발표했던 공약 중에 몇 퍼센트나 완료했냐 그거잖아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해놨던 건 전북에 있는 14개 기초지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은 도청 외관이잖아요. 좀 오해가 없길 좀 바라고요. 뭐 도청이 마청이기 때문에. 사실 도청도 이 부분에 오늘 뭐 다루지는 않는 소재이긴 한데 광역지자체 부분이니까 도지사하고 교육감도 그 공약도 사실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더 짚어보면 그 14개의 시군 중에서 이 평균을 깎아먹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지목된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별 시군별로 들어가면은 좀 그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 지역에 14개의 기초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6개 시군이죠.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등급을 쭉 매겼을 때 최고 등급인 SA 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잘 얘기했네요. 억울할 뻔했네. 굉장히 억울할 뻔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이 2개 시군 같은 경우는 SA 등급의 가장 바로 밑에인 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굉장히 우수 사례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머지 그럼 6개 시군은 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일 건데 그 이름이 지금 좀 전에 거론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은 이 지자체는 등급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간 등급이라고만 평가 결과가 나오고 등급 구분은 않는데 이런 그 지자체들이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많이 깎아먹었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보면 공약 이행률이 11% 수준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전주시의 공약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 전주 김천 철도 구축 굉장히 무거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방산 터널 개통 막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또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만 놓고 볼 때는 이행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왔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전주시 얘기를 하냐면 다음 이슈도 전주시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작년부터 사실 계속 이어져 왔던 논란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품은 적이 많거든요. 결국 민선 8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 전주 천변 아니면 삼천변에 있는 버드나무를 벌목해서 굉장히 논란인데 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전북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그 최근 약 한 달간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바로 그 문제의 버드나무 벌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전체 97%가 전주시가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95% 전체 응답자 95%가 그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를 마치 민둥산 밀듣기 밀어버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소통행정의 중요성인데 시민들과의 또는 적어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대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단체와의 협의 과정, 그러니까 소통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어떻게 항변을 하냐면 이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에 우리가 뭐 장마철 기억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몰리면 전주 천변 쪽으로 진짜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천변에 사는 이 버드나무들이 이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정성학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 부분인데 이 전주천 예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주천이 정말 물도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천이었는데 이 시민사회단체와 민관 이 합동으로 이 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되게 열심히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의 전주천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같이 노력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무를 베버리니까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빗대서 좀 설명해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원래 그 전주천이 아까 그 정비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오염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악취 문제도 유발하고 그런 그 문제 하천이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었는데 민선 8기 이전만 해도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했던 게 바로 전주천이었고 삼천이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천이었죠. 이 부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생태계들도 굉장히 많이 복원되고 갈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생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의 흐름은 조금 나빠졌을 망정 수달이라든가 이런 동식물들이 굉장히 다시 많이 돌아오게 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쉼터로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갑자기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한꺼번에 이런 그간에 이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오면서 만들어졌던 조성해온 생태하천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시 기능적인 그러니까 수해 예방 차원에서 기능만 강조한 채 이걸 싹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 대안을 모색했다라면 또는 적어도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주시의 불통행정이 자초한 문제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범기 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라고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소통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라고도 보고 이 주민감사 청구에도 나섰거든요. 나중에 주민감사 청구 결과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이슈 픽 했는데요. 막을 이슈 픽 여기까지 하죠.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5월 2일이었죠. 전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노동자 5명이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를 또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대책은 없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모학의 최영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의 손종명 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손종명입니다. 네, 오늘 사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했고 실제로 그 피해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겠다고 준비를 했고요. 먼저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이 어떤 곳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이름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를 비롯해서 완주와 김제 등 전주권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자, 바로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우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피해를 당하신 노동자 5분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좀 상태는 어떻다고 좀 얘기 듣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저희 조합원 분들은 아니시다 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좀 언론 보도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진 내용들로 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제는 전신 화상을 다들 입으셨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42.5%, 85%까지 전신의 화상을 지금 입으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수술을 대부분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을 정도로 좀 이제 심각한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사고 당일 노동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것도 일단 추측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장 내에서는 중층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소화 슬러지나 탈리액들이 모이는 저류조가 있거든요. 그 저류조 위에 있는 층이가 중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층에는 여러 배관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이제 슬러지나 액체 같은 것들이 흘러가는 배관들이 질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배관을 교체하던 작업 중에 이제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슬러지들이 모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중층이 형성되고 그 위에 이제 이게 부패되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재활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새해 나와서 폭발한 거 아니냐라고 아직까지 뭐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확히는 아직까지는 사고는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 거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굉장히 처리하면 굉장히 다양한 가스 같은 게 발생합니다. 뭐 악취 유발 물질로 발생하고 이제 메탄가스라든지 이제 그런 인화성 가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종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어떤 이제 이제 거기 인화성 물질로 수정된 메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학 시간에 배우지만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배기실만 잘 돼 있어도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메탄이 축적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 작업 공간에 메탄이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한 농도가 축적이 됐고 거기에서 뭐 이제 배관 교체 작업 중에 화기를 사용했다든지 안 그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머릿속에 좀 잘 안 떠오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제공해 주신 게 있어요. 사진을 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아마 우리 노동자들께서 배관 작업을 했던 그런 공간 같아요. 사진 뭐 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 어떤 공간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층이라는 공간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청색 배관들부터 해가지고 저희
뭐 이제 스테인으로 된 배관들이 네. 상당히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요. 저 공간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아래 이제 저류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음식물에서 발생한 탈리액 같은 게 보이는 저류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저 사진 밑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래에 있다는 거 저류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계속 악취 같은 게 올라오고 이제 그런 곳이죠. 사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저기 근처에 통로를 지나가는 것도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가끔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뭐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전북 노동정책연구원에서 저기 전주 리사이타운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해가지고 딱 한 번 저 공간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악취가 너무 심했고요. 저 눈뜨기도 힘들었고 갖다 대추통도 심했고 사실 저 공간을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구역질이 이렇게 나올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작업을 할 때 방독면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이 심한 곳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기 뭐 사진은 잘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저기에 이제 급배기 시설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작년 조사에 있었고. 급배기 시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가스가 아니면 뭐 누출이 되든 아니면 뭐 악취가 나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빼내고 넣어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곳이 이제 워낙 이제 작업하기 너무 힘들고 저희 작업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정말로 목숨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2019년부터 노사협의회 같은 곳에서 유해가스나 악취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요구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개선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 작업 공간, 우리 노동자들이 일했던 공간을 좀 보셨는데 이런 공간에서 일을 처리한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리사이클링 센터가 사실은 좀 더럽고 악취나고 뭐 유해가스가 있으니까 계속 지하화하니까 오히려 위험도는 더 커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장님께서 전북 노동정책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한 10월쯤에 발간된 것 같은데 전주종합 리사이클링타운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좀 저희가 중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가 지나다니기조차 되게 겁난다. 그리고 사실 사람 몸이 되게 좀 대단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기에 있는 어떠한 그 시설들이 철 같은 게 부식이 되는데 저기서 계속 상존하는 내가 부식이 안 되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노동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이 나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국장님, 이 폭발 사고의 원인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명확히 규명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뭐 밝혀져야 할 게 한두 개는 아닌데요. 일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이제 안전관리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작업 당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의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때도 이제 운영사들이 얘기한 거긴 한데요. 급배기 시설 작동 여부라든지 급배기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게 모니터링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할 거고, 어쨌든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화성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경보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제대로 작동했었는지,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는지 사실 이게 확인돼야겠죠. 안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작업자들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공간에서 부적절한 화기 사용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이제 사고 당시에 이제 그런 정황인 거고요. 그리고 사고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설의 안전 진단이나 위험 요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시설의 위험 요인 같은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운영사들이 했을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겠죠. 자, 변호사님, 이제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피해 보신 노동자들의 피해 회복, 그다음에 빨리 건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
라고 발표까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형법상의 과실치상이에요. 사업주나 거기에 관리자가 그 누군가 그 근로자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로서 다치게 했다, 과실치상이고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고 어떤 걸 잘못했는지 이게 기존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어떠한 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말 그대로 뭐 가장 그 쉬운 예가 뭐 이 머리 헬멧을 안 쓰게 했을 때 뭐 이걸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지침 불이행으로 사업주나 관리자가 바로 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거고 뭐 사실 가볍진 않아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산업안전보건 안전조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과연 제대로 이 안전을 위한 경영을 제대로 했냐. 그래서 어떠한 시책이나 마련이나 어떠한 이 계획 마련이나 실행되는지 제대로 점검을 했냐.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의무를 안 했다고 하면은 더 큰 벌을 사실 사업주에게 내리겠다. 사실 이게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거예요. 죽지 않았어도 2명 이상의 이제 그 장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중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가능하고 뭐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가스가 폭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자 2명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이게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좀 발생했는지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의 그 운영사가 무려 4곳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출자한 회사가 4곳인데 그리고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 상당하죠. 건립할 때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운영비로 매년 100억 넘게 좀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좀 사업 구조부터 좀 간단하진 않겠지만 사업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리사이타운은 이제 BTO 민자투자 사업, 그냥 수익형 민자투자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건설을 한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 전주시에다가 넘기고 그리고 지자체는 투자한 이제 민간 업체한테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간 업체들은 이 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자신의 투자 자금 같은 거를 이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전주 리사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민간 사업자들 시설 운영권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가 4개 회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뭐 올해 2월 1일 전까지는 정확히는 사업에 참여 투자한 회사가 4곳이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 리사이타운 사업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태영건설하고 에코비트 워터, 당시 TSK 워터입니다. 초기에는 성우건설, 한백건설 이렇게 4개 회사가 출자해가지고 전주 리사이클링 에너지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이 특수목적 법인하고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시 협약 상에서는 평가 단계, 그러니까 건설 이제 실제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평가받은 출자자나 이건 사업에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업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해당 업체하고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를 운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4개 업체는 운영사라기보다는 이제 출자회사, 투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는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투자회사나 아니면 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전문 운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현재 운영사는 그 4업체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전주시가 전주 리사이클링 탄의 운영사를 4개 업체의 공동 운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죠. 근데 공동 운영 승인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성우건설 단독입니다. 주간 운영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주간 운영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설사업 기본 계획이나 실시협약이나 이런 공식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네. 이 주간 운영사가 존재하는 거는 이제 그 4개 업체들 간에 체결한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 건설 당시에 전주시가 사업비 중 10%를 투입했고요. 여기가 1,100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였으니까 10억 원 정도를 투입했고 그리고 전주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라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이제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죠. 자, 이제 사고 직후에 그 운영사들도 기자회견을 냈고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좀 빨리 끝내서 내일 뭐 처리에 문제 없게.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혹시라도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오지는 않지만 시한테도 그렇고 수거가 안 됐다 그러면 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거에 있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부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급하게나 아니면 자기들 판단이 좀 빠르게 절차가 조금 더 준수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았나 이번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만 기자회견 중에 보고되지 않은 야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발언이 나와서 이거 책임 회피성 발언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따져 물어서 또 변명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보고되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책임을 좀 면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떠한 뭐 그 해당 일이 그 회사의 업무였냐 아니냐. 만약에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뭐 도박을 한다거나 노름을 한다고 해다가 사고 났으면 좀 얘가 달라지겠지만 배관교체 작업이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회사의 업무를 하다는 거니까 내가 지시하신 업무라고 해서 그게 회사의 업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 중간에 그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 안 했다. 근데 뭐 궁극적으로 어떤 경영주나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나 뭐 해당 업무의 관리자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거기서 다른 일,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없는 나한테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했다면 모를까? 어찌됐든 이게 야간 작업이었든 보고되지 않은 작업이었든 자기가 자기 일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사 일을 한 거니까. 회사 일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 이후에 사실 또 논란이 됐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국장님.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권고를 내렸는데 이게 무시됐다라고 하는 그 언론 보도도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언론 보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뭐 보고 진짜 저는 아연실색했거든요. 진짜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아연실색하셨는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폭발 사고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당연히 이 시설이 안전할지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작업 중지 권고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배관 연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날 연휴 지나고 보니까 분리되어 있던 배관이 지나고 보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작업을 그 작업 중지 권고가 내리는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거죠. 거기에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점에서 일단 하나가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사 측이 그때 언론 보도에 뒷정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뒷정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고 원인 조사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뒷정리를 한 거는 사실상 사고 현장을 훼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증거인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노동부의 대응이 좀 안이했던 것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고 직후에 이제 저희 본부가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전주시청장하고 면담도 진행을 했는데요.
노동부에다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애초에 말씀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명령을 내릴 걸 요구했는데 노동부는 사고 직후에 작업 중지 권고를 내렸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좀 의아했는데 이제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 그대로 권고기 때문에 이걸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조치는. 그래서 사업주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원래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명령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만약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운영사가 좀 경악할 만한 비상식적인 짓을 하기도 했지만 노동부의 소극적 대처도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노동부의 소극적 대처도 아쉽긴 한데 사실 노동부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작업 중지 권고 내렸으면 보통은 다 안 하는데 황당했을 것 같긴 하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사고 현장 가봤습니다만 그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폴리스 라인 안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그렇기 위해서 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고 현장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 안에 권고지만 했는데 그냥 그 폴리스 라인도 무시하고 고용부의 권고도 무시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그냥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55조는 작업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대 재해가 확정이 되면 아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겠죠. 만약 위험하니까 하겠는데 이제 노동부 설명은 그거죠. 아직 6개월 이상 2명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은 없다. 그래서 51조도 가요. 그래서 51조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예요. 그래서 너 사업주의 작업 중지, 너 위험하니까 네가 가서 판단해서 작업 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권고를 보내 51조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랬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사실 폭발이 사고 나서 다쳤는데 의학적으로 진단서 떼가지고 뭐 권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나 보죠. 뭐 약간 뭐 실소를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은인들이 고용부가 판단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54조인가요? 그게 적용돼 있을 것 같은데 55조가 적용됐을 것 같은데 55조. 근데 이게 아직은 중대재해처벌법 뭐 진단서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서류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일한 대처 같긴 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도 잠깐 제가 뭐 BTO 사업 설명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냐를 놓고 또 논란이 뭐 이 건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자, 전주시 책임은 없는지 한번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전주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시설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만든 시설이고 그 시설 소유 자체도 전주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법이나 안 그러면 이제 실시협약을 본다 하더라도 전주시는 주무관청으로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계속 변호사님도 언급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작년에 진행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도 지금 사고원이 추정되는 걸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제 유해가스라든지 환기라든지 안 그런 악취라든지 이제 이런 것 다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그 당시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전주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주시가 뭐 이것 말고도 시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런 논란들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적절히 사용했어도 좀 이렇게 좀 참담한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갑자기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이제 등장하는 거긴 한데 이 한 건의 큰 사고가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비슷한 류의 29건의 이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런 징후가 300건 정도가 보인다. 이제 이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주시가 몰랐던 게 아니다. 아까 2월 1일자 상황으로 본다고 보시면은 전주시는 이제 성우건설이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단독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1일에 4개 업체의 공동 운영을 승인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운영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 전주시가 이걸 승인한 논리가 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 성무건설, 한백건설은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네네. 전주 리사이클타운의 시설 운영에도 그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 실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동 운영사로 승인해달라라는 게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도체를 만든 실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공동 운영 승인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데 좀 운영사 변경이 불법이다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면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국 5명의 전신 화장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경험도 없고 이해도도 없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왔을까, 그 노동자들의 작업 중 유해 요인에 대한 인지와 조치를 얼마나 취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의 조사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저희는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어떻게 항변하냐면 아까 지금 삼성전자 예를 잠깐 드셨습니다만 귀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만 전주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운영사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 다만 그 업 경험, 그러니까 업계로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따지자고 하면 그러면 신규 업체는 아예 그냥 그 진입 장벽 없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진입 장벽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게 전주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 입장도 저희가 한번 담아봤으니까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분을 같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가 누구냐? 태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공동수급체 대표는 태영이다. 태영이고 주관 운영사든지 관리 운영사든지 뭘 운영하든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 4명이서 정할 것이지 우리가 주관 운영사는 누구라 하라 승인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입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로계약 주체가 누구고 네. 여기에 대한 수익 주체가 누구냐 사실 생각해보면 명확하잖아요. 네네. 사실 자기네들이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출자 사고 운영사인 건 알겠어. 그러면 능력이 있는 새로운 업체를 모집해서 그 좀 하면 안 되나? 여기서 전주시의 말이 좀 합리적이려고 한다면은 리사이클링 센터가 운영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냥 직접 고용계약 맺고 직접 운영을 해버리면은 법인 주체에서 명확하게 이 주체가 드러나는데 사실 왜 또 거기서 이 투자자들끼리 누구 하나를 지목해서 운영사로 하는지 사실 지금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을 태영이랑 맺어요, 뭐 에코비트랑 맺어요, 한백이랑 맺어요. 내가 거의 그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과랑 맺은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그 운영사가 드러나는 건데 또 계속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초에 그 약속을 할 때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계획서도 사실은 없어져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 계획서 어딨냐 그랬는데 그 시에서도 없어졌다. 뭐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있어. 아무튼 그 구조적으로 참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내용 그 취재하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네가 책임이야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오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쭉 보셨겠지만 서로 내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좀 깔려 있는 건데 좀 정리해서 이런 책임의 주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은 느끼셨겠지만 여기 사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 그래 지금 대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디고 실책임자는 어디고 뭐 공동 운영사는 뭐고 주관 운영사는 뭐고 그냥 운영사는 뭐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이제 SPC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사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저는 이건 민자투자 사업이라는 그 방식으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자투자 사업 이렇게 해버리고 이거를 전주시가 좀 여기에 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민간 운영사들이 이걸 되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좀 문제가 많게 운영한 데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져라 또는 전주시가 법적으로 뭘 조치하면서 이제 이건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근거들을 쭉 만들어 왔다고 하면은 이번 사태로 그런 거에 책임을 묻기가 훨씬 더 용이했겠죠. 사실은 그동안 그러지를 않았던 거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그저께였죠. 이제 전주시가 태형건설 뭐 만나고 운영사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라라는 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항상 뭔가 이제 다른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산재가 발생하면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민간인 타고 업체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계속 논란이 발생하는데 사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이런 책임을 따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BTO 뭐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책임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뭐 방송 내내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전주시 있고 그 리사이클링 센터가 있고 공동운용사 4개가 있고 주거운용사 성우건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성우건설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사실은 지자체의 업무잖아요. 쓰레기 처리나 이런 업무들은 지자체의 업무니까 여기가 관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형사 책임은 어렵다 할지라도 행정적 징계 책임은 이거는 손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작년 10월에도 여기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됐고 사실은 작년 말에도 이거 성우건설이 과연 이걸 해도 되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모르겠다. 민간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운영사도 알아서 우리가 하는 거다 했는데 본인들 권한이 있음에도 충분히 그냥 손을 놨잖아요. 사실 뭐 이런 방만한 책임에 대한 방만이잖아요. 4개가 거쳐 있으니까 뭐 나까지는 안 미치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 나눴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사들을 비롯해서 전주시청도 그 책임을 저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뭔가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 굴레에서 저희 한국 사회가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지금 회복 중에 계실 건데 우리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